젊은 시절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됐는데 지금이야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를 하거나 양손을 써야 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이 글도 언제쯤 다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별탈 없이 아들 하나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살던 곳은 서울 끝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지방에서 살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하게 됐네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가 있으니 삶이 그렇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금세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어른들이 많다 보니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육아도 많이 도와주셨네요. 사실 처음 아이를 낳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엄마들끼리 톡방도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한다지만 제가 애를 키울 때는 그런 게 어딨나요?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달라고 밤새 빌기도 했고 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던 때도 많았네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교대 근무다 보니까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었고 집에 오면 쉬기 바빴죠. 저와 아이 그리고 남편이 살던 집은 작은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저희 건 아니었고 저희는 작은 방에서 새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도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낮에는 제가 쉴 수 있게 가끔 아이도 봐주시고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 발로 집을 나온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낮근무를 해서 오랜만에 저녁을 먹고 집주인 아줌마의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줌마께서 아이고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나 좀 나가서 걸어야겠어. 내가 민석이 데리고 나갔다 올까? 얘도 나가서 좀 놀아야지. 몇 시간째 집에 있네. 라면서 저희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1시간이라도 좀 쉬고 싶어요. 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 민석이랑 다녀오세요. 민석아, 할머니랑 나가서 산책 재밌게 하고 와. 라며 아이와 집주인 아주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붙이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계속 TV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와 집주인 아줌마가 나가고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제 눈앞은 이미 까만 연기로 자욱했고 화염이 너무 커서 제대로 문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여보! 여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저도 연기를 계속 먹다 보니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하루가 꼬박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민석아 어딨어? 라면서 바로 제 아들을 찾았고 옆에 앉아 계시던 집주인 아줌마가 아이고 새댁 일어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눈 못 뜨는 줄 알고 밤을 꼬박 샜어.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아이고 다행이야. 목숨부터 다행이야. 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깨어난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할 정도로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우선
제일 먼저 들었던 소식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네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남편은 즉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아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불이 온 집을 다 태웠지만 저희가 사는 방 쪽까지 옮겨 붙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는 하는데 제가 방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오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절한 게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두 번째로 제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제 팔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팔꿈치까지 전부 붕대를 감아놔서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화상이 너무 심했고 복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도 복원이 어렵다고 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팔을 다시 되살리는 것보다 치료를 받으면서 드는 병원비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보험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놨던 사람이라 사망보험금은커녕 그렇게 사고로 먼저 떠나면서 장례를 치르는 비용만 해도 몇백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우선 저와 아이가 먼저 살 집을 구해야 했는데 5살짜리 조그만 남자애와 한쪽 팔이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 저희 모자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돈 좀 번다는 식당에 찾아가서 방 하나만 내어주시면 월급 안 주셔도 돼요. 저랑 이 꼬맹이 잠잘 수 있는 방 하나만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일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해서든 가게에 도움되게 최선을 다할게요. 라면서 빌고 빌었지만 저희 둘을 받아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어떻게든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서울로 왔죠.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한 식당에서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애기 엄마가 어쩌다가 팔이 이렇게 됐어. 고생 많이 했겠네. 내가 월급은 많이 못 줘도 조금씩은 챙겨줄게. 방은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창고 쪽 작은 방도 괜찮겠어? 그래도 사람 하나 누울 정도는 될 거야.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고 돈 좀 벌면 그때 사글세라도 하나 구해. 그동안은 여기서 지내도 되니까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줘. 라면서 저를 받아주셨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새댁도 알겠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은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많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주방일 좀 하다가 일이 손에 익으면 그때 홀로 나오자고. 우리 집은 대부분 단골이고 여기 앞에 공사장이 있지. 거기서 많이 찾아오니까 보다 보면 누가 누군지는 대충 알 거야. 내가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당분간만 주방일 좀 하자고. 라면서 홀에는 나오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손님이 몇 없을 때에 주방에서 나와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눈치를 주시니 불편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때 화장실을 못 가니 하루 종일 소변을 참아 방광염에 걸렸는데 그때도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서 지금은 만성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네요. 하지만 그때는 방광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려니 어찌나 힘이 들던지 제 팔이 팔꿈치를 기점으로 절단이 됐는데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제가 자꾸 팔이 없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비록 팔 하나가 없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너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팔이 없는 쪽으로 자꾸 몸을 기울이다 보니까 몸의 중심이 맞질 않아 점점 다리까지 절룩거리며 걷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몸이 장애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신 식당 사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릇도 수십 개를 깨먹고 설거지도 못하는 저였는데 사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에 점차 제 몸에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웬만한 일들은 거뜬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3년 동안 번 돈으로 지하 사글세를 구할 수 있게 됐고, 저는 3년 만에 아들을 친정에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아들을 데리러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그냥 여기서 더 키우지 그래. 그 몸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엄마한테 맡겨.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가끔 보는 아들이었지만 볼 때마다 살이 쪽쪽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넘어지고 굴러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니 흉이 져서 얼굴 여기저기가 움푹 패여 있는 걸 보니까 힘들게 살더라도 아들을 데려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주라고 정성스레 키워주셨겠지만 저희 집이 6남매의 첫 손주도 아니다 보니까 딱 봐도 우리 애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눈에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됐어요, 엄마. 봐줘서 고마워. 아무리 내가 생활비 몇 푼 드린다고 해도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데려가. 근데 그동안 키웠던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없나? 솔직히 네가 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돈도 민석이한테 많이 들어갔거든.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서로 나중에 얼굴 보더라도 안 불편하지. 라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먹고 죽을래도 엄마한테 줄 돈이 없어서 엄마,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면 엄마 그런 말 못해. 내가 팔 하나 없이 살면서 얘 데리고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 엄마가 어떡해. 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네요. 엄마는 농담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며 저에게 한 소리 했지만 그런 말을 어찌 농담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그때 많이 상처가 됐나 봅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혹시나 애가 저를 창피해 할까봐 눈에 띄는 곳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이 입학식 때도 같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이 입학식 같은 날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저희 식당이 바쁠 때라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게 맞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씩씩하게 혼자 커졌고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한 군데도 보내주지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너무 잘 커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고등학교 입학식 때 우리 아들이 1등으로 들어와서 일반 1번이었는데 거기다 반장으로 뽑혀서 학부모 대표로 제가 불려가서 임명장까지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팔 하나 없는 장애인에 절룩거리며 걷는 엄마가 부끄러울 법도 한데 우리 아들은 한창 사춘기일 때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엄마 상 받은 거 봐라. 죽이지? 너네는 엄마한테 이런 거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아,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라면서 저를 앞에 세워두곤 자랑을 하곤 했죠. 사춘기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야, 저런 거 안 받아도 돼. 받으면 뭐하냐? 너희 엄마 팔신이잖아.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놈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 제 아들은 야, 우리 엄마가 팔이면 너는 머리가 병이야. 머저리 같은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친구들과 몸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말빨로 다 눌러버리곤 했죠. 제 삶이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회사를 잘 다니다가 하루는 엄마, 나 여자친구 있는데 같이 밥 한번 먹을래? 라면서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몇 번 연애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소개해준 적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싹싹하고 인상도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 조실부모하고 고아원에서 자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지만 저도 없이 살아왔던 터라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냥 아들이 좋다고 하면 바로 결혼을 하라고 했죠. 저는 며느리를 앞에 앉혀두고 내가 비록 몸이 성하진 않지만 너네한테 짐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민석이랑 행복하게만 살아. 난 그거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민석 씨 어머니면 제 어머니죠. 라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보다 8살이나 어린 친구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알바만 했다는데 어쩜 이리 싹싹한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예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6개월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굳이 저를 모시고 살아야 돈이 절약된다는 며느리 때문에 저희 세 식구의 불편한 합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살았을까? 막상 셋이 같이 지내니 저야 외롭지 않고 좋았고 며느리도 살뜰히 저를 챙겼죠.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저랑 같이 시장도 다니고 주말이면 꽃구경도 가고 정말 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밥을 먹다가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엄마, 나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리 부서에서 내가 대표로 해외 파견 가게 됐어. 딱 1년만 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지원했는데 바로 붙었어. 라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며느리는 둘 다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니 그래도 1년이나 그럼 미진이는 어쩌고 너 혼자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미진이 너도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 1년이면 오는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랑 어머님이랑 둘이 그동안 같이 살라고? 나야 상관없는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야 솔직히 불편할 것도 없었고 아들이 낮에 일을 가는 동안 며느리랑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괜찮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새로 구하네 만에 토론을 하다가 결국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함께 지내고 아들이 오면 집을 제가 따로 알아보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난 뒤 한 달 정도는 평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랑 좀 서먹서먹하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대화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세아가 오늘 엄마랑 같이 장이나 볼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왜요? 또 무거운 거 저 만들게 하시려고요? 어머니 팔 없어서 무거운 거 잘 안 드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되물었는데 아니에요. 가요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제가 팔 한쪽에 없다 보니까 힘을 많이 못 쓰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악착같이 살아왔고 웬만한 건 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 많이 노력해서
남은 한 팔이 웬만한 여성이 두 팔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때도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며느리에게 피해 줄까봐 일부러 부탁을 안 하기도 했는데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들게요. 라면서 도와주면 그때는 거절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느리랑 시장에 가는데 둘이 사는 집에서 뭘 그렇게 사는지 장바구니를 두 손 가득 채우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누가 다 먹으려고 그래. 집에 우리 둘뿐인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내가 먹는 거라 아까워서 그런 거야? 좀 살 수도 있지. 언제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할 건데? 민석 씨,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야. 라고 갑자기 반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벙쪄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친딸 같지 않아요? 원래 엄마랑 딸은 반말하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많이 놀라시는 걸 보니까 친딸처럼은 못 지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나 생각하고는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대꾸도 안 할 뿐더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못난 짓을 하니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는 앉혀놓고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속상하게 왜 그래? 민석이가 없어서 싱숭생숭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더니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머님이 나가세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 민석 씨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돈도 많이 모아놓으셨다면서요. 어차피 살 날이 저희보다 짧으신데 이왕 주시는 거 빨리 물려주시면 안 돼요? 라면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0도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으나 무슨 말만 하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말 거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살얼음판 위에서 반년 정도 같이 지내니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난 몇 시간이면 며느리를 피해 공원도 걸어다니고 마트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쭉쭉 빠지는데 가끔은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기도 했네요. 아들에게 연락이 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면 솔직히 말할까 싶다가도 타국에 있는 애를 신경 쓰이게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웬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어머니 잠바 좀 입으세요. 물이랑 간식거리도 챙기시고요. 라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자고? 어딜 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그래. 나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으슬으슬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었더니 안 돼요. 마음 먹었을 때 가야지. 괜히 저도 마음 흔들려요. 얼른 가요, 얼른 가. 라면서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달렸을까? 정말 인적도 드문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너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대답도 않는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니 어머니, 여기 진짜 경치 좋지 않아요? 뭔가 속이 확 트이는 게 너무 좋죠. 라면서 엄청 들뜬 것 같더라고요. 뭐 좋기야 좋다마는 좀 춥구나. 대충 보고 얼른 차로 가자. 내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춥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추우세요? 그럼 제가 담요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를 저 바로 밑에 세워놔서 금방 가져와요. 라며 후다닥 내려가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차는 바로 앞에 있어서 그냥 바위에 앉아서 갔다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타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어딜 가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거칠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뒤따라 뛰어갈 걸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몸살기도 있던 터라 기운이 없어서 터벅터벅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분명 차를 타고 올 때는 길이 하나인 것 같았는데 혼자 걸어 내려가려니까 갈림길이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점점 해는 져가는데 저 멀리 마을도 보이지 않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마을 쪽으로 내려가려면 내리막길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오르막길만 나와서 숨이 턱턱 막혔고 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이 어찌나 깜깜한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데 정말 멧돼지라도 나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어 죽나 멧돼지한테 공격당해 죽나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면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어서 걷고 걷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나뭇잎들을 모아 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체온이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닳아서 켜지지도 않고 사지가 떨리니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서 바위 뒤에 몸을 숨겨 야산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지만 초가을에 진입할 때라 몸이 얼 정도로 춥진 않았고 잠깐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얼마나 걸었는지 그때부터 또 계속 앞만 보고 걷기 시작하다 보니 해가 조금씩 뜨더라고요.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산길을 계속 걸으면서 구르기도 하고 발을 접지르기도 해서 제 몰골도 마음도 처참했지만 그래도 제가 참 악착같이 살아서 그런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는 게 어찌나 반갑던지 그 불빛을 따라 계속 걷고 또 걸어서 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그 불빛 앞으로 갔는데 시골 동네에 있는 감자탕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자다 일어났는지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져서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외쳤죠. 제가 여자라는 걸 알고 문을 연 아저씨가 아줌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며 저에게 묻는데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저씨는 바로 경찰을 불러주었고 저는 한순경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집까지 오게 될 수 있었네요. 다행히도 낮 시간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며느리 어딜 갔는지 그렇게 저를 산속에 버려두고도 두 발은 뻗고 잤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혼자 야산에서 보낸 지난 그 하룻밤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중요한 짐들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부동산으로 가서 아저씨, 당장 우리 집 좀 내놔주세요.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빨리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놔주세요. 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처음으로 신세를 졌던 식당 사장님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언니, 저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한테는 진짜 신세 안 지려고 했는데
저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좀 도와주세요. 라며 제 사정을 설명했죠. 30년 가까이 저와 연을 이어온 고마운 언니는 바로 자기 집으로 오라며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언니를 붙잡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언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손 내밀어준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집도 팔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사실을 한 며느리는 저에게 폭탄으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전부 답장도 하지 않았고 바로 휴대폰 번호도 바꿨네요. 솔직한 말로 젊은 사람이 맘만 먹으면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아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았네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연락해서 솔직히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타국에 있는 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당 언니 걸로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빨리 고치라면서 저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니 며느리 저와 함께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면 돌아온다던 아들은 3년이나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며느리가 외국을 갔는지 아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보일 때마다 무서워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상상조차 못하는 건지, 둘이 또 싸웠어? 내가 얼른 일만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가족이라곤 우리 셋인데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대? 내가 진짜 두 사람 때문에 일찍 간다 가. 라면서 저희 둘을 철부지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 보고 모든 걸 말하자, 그리고 선택은 아들에게 맡기자라는 생각이었지요. 전화나 영상통화로는 이런 감정들과 상황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루고 미룬 제 잘못도 있지요. 그렇게 식당 언니네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우리 집 배를 누르는 겁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냈는데, 엄마, 나왔어. 아들이야. 라며 저희 집 대문을 쾅쾅 치는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너 엄마가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찾아왔어?" 라며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뒤에는 며느리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어지네? 왜 도망쳤어? 엄마가 조기치매라는 거 미진이한테 들었어. 근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라며.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말 못할 게 뭐야. 내가 결혼했다고 남대는 거 아니잖아. 엄마, 나 엄마 자식이야. 평생 엄마 자식이야. 내가 엄마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연수 아줌마가 엄마 여기 있는 거 말 안 해줬으면 진짜 평생 못 찾았을 거야. 다시는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혼자 숨어 살지 마. 나도 다시 외국 나가서 일 안 할 거니까 엄마도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라면서 저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저는 우선 펑펑 우는 아들을 달래느라 "아이고, 알겠어. 그런 말 마라. 뭘 평생 같이 살아. 같이 살기는 그냥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3년 만에 엄마 만나러 온 놈이 이렇게 펑펑 울면서 애도 아니고 너도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애처럼 굴 거야. 얼른 철들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지." 라고 말했죠. 그렇게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엄마, 들어가자. 미진아, 너도 엄마 오랜만에 봤지? 솔직히 좀 서운하다. 엄마가 아픈 거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잘 지내고 계신다고만 말하면 어떡해. 네가 일찍 말해줬으면 나도 금방 한국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조기 치매면 연락이 안 될 때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도 고장나서 한동안 연락도 안 됐을 텐데. 라면서 마치 제가 집을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아니, 하려고 했지. 근데 금방 집에 오실 줄 알고 그건 나도 잘못했지. 라면서 바닥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3년 만에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다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삐죽거리는 그를 보니 당장에 머리채라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 앞이라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네요. 근데 그냥 꼴을 보고 있으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는 참 말이 그렇다. 누가 보면 내 발로 집을 나간 줄 알겠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조기 치매는 내가 아니고 네가 걸린 거 아니냐? 그날 산속에 놔두고 뒷공무니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간 사람이 누구니? 너 아니었어? 민석이한테는 내가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했니? 이제 나이 60 넘은 내가 뭐? 조기 치매 환자? 기가 막혀 정말.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게 다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 라면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죄요? 죄라면 죄죠. 어머님 아들을 남자처럼 생각한 죄.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 저희 집 가장이에요. 어머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남자처럼 보실 거예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이 사람 남자로 생각하는 거. 평생 남편 없이 살아서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남편 바라보는 눈빛하며 어깨를 쓰다듬을 때마다 얼마나 역겨웠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불쾌하고 기분 더러워요. 어머님이 팔 하나밖에 없다고 옆에 자기가 있어줘야 한다면서 어머님 이야기 꺼낼 때마다 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 같고 장애인이 당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는지 알기나 해요? 혹시 그 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불나서 타들어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아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남자한테 여자는 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고 뭐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평생 이 사람 사랑받고 살고 싶다고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여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라고.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이 사람이 좀 아픈 것 같아. 아니, 아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줘.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진짜 미안해. 라면서 며느리를 끌고 다시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에게 듣게 된 사실인데 며느리가 의부증이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면서부터 점점 심해졌고 제가 걱정할까봐 아들은 티도 안 내고 몇 년을 꾹 참았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부러 아들 연락을 피하고 며느리 연락도 피했으니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이 어떤 점 때문에 힘든지 물어라도 봤어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3년 만에 저를 만났지만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며느리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마. 이 사람이랑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걱정 끼쳐서 미안. 난 괜찮으니까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일 마무리되면 전화할게. 라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1년을 아들과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기다리라는 말에 전화도 조심스러웠네요.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전화는 더더욱 할 수 없었죠. 아픈 사람이라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정리했어. 정신과도 다니면서 상담도 해보고 말로 잘 타일러 봤는데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긴 힘들 것 같아서 정리하자고 했어.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출근할 수가 없고 너무 집착이 심해서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니잖아. 이혼하고 나서도 몇 날 며칠을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설득해서 돌려보냈어.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걸 보면 조만간 엄마가 다시 서울에 와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됐어. 너도 언제까지 엄마랑 살 거야? 나는 여기서 연수 아줌마랑 지내는 게 편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서울에서 네 일 정리나 잘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일에 매진하더니 승진도 금방 하더라고요. 전 아내에게 질릴 대로 질렸는지 당분간 여자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네요. 아들의 선택이라 제가 뭐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만 바랄 뿐입니다. 제가 팔이 불편해서 이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속 이야기를 다 터놓고 나니 조금 마음은 편하네요.